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처음 얘기는 20대 청년들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20대 이하 청년들의 은행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30대부터 60대까지 연체율에 비하면은 2배 이상 높았다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뭐 청년들이 빚부터 이제는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는 통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이제 통계다라고 그러니까요. 보시면 되겠는데 예. 일단 청년층의 특징을 본다 그러면 사실 직업이 없으신 분도 굉장히 많고요. 또 한 가지 직업이 있더라도 일단은 월급이 좀 작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초봉이 작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연체를 시작했다라는 것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현상으로 옮겨갈 수 있겠죠. 뭐 연체가 됐다. 그러면 이제 빚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겠죠. 그러면 금융 불안이 올 수밖에 없었고, 그럼 그 금융 불안이 뭐 말 그대로 뭐 은행권에 영향을 주겠고, 그다음에 이제는 돈이 없잖아요, 쓸 돈이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빚 갚느라고 그러면 소비 위축이 오겠죠. 소비 위축이 오면 또 경기가 또 위축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좀 악순환의 가능성이 이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사실 이게 가만히 있을 문제는 이제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지금 뭐 연체율 추이 본다 그러면 아까도 한 0.44%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20대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20대 이라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는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20대 이하니까 20세 이하 이렇게 착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19세 그다음에 20대 다 포함해서. 그렇죠. 예, 20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0.44% 정도 연체율이 이제 나오고 있다. 근데 이제는 이게 본다 그러면 30대랑 뭐 40대 본다 그러면 거의 2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20대들이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상황을 보니까 그 급전 필요해서 소액 네. 생계비 대출도 받고 있는데 20대 청년 10명 중에 2명, 그러니까 20%입니다. 네. 10명 중에 2명이 한 달 6천 원 정도의 이자도 갚지 못한다. 네. 이거 지켜졌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소액생계비 대출이 처음 출시될 때부터 예상을 했었어요. 이게 워낙 그 소액이었고 그다음에 예. 어려우신 분들 대상으로 나오다 그때 보니까 50에서 최대 100만 원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못 갚는 분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못 갚는 분들 많이 생길 거다 그럴 했는데 거다. 근데 다른 세대들보다 이제 청년 세대들이 못 갚는 세대들이 많은 거죠. 진짜 한 달에 이자 한 6천 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못 내시는 은행 청년분들이 이제 많아졌다라는 게 이제 뼈아픈데 일단 19대 은행,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19개 은행을 총괄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그랬더니 실제 이제 연체율이 아까 이제 통계도 나왔지만 0.44% 20대 이하 연체율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어렵게 되는 거고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차트 나오죠. 그럼 이제 다른 세대랑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30대 같은 경우는 0.17%고요. 연체율이 40대가 0.21%, 50대가 0.2% 하면서 주담대 대출로 봤을 때에 이제 20대 이하 청년들이 다른 세대보다 훨씬 더 연체율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사실 갚을 능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사회적 현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저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19세 이하 연체율입니다. 그러니까 19세 이하라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아니 19세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 아니면 뭐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그러실 텐데 사실 시중은행에서는 19세 미만은 취급을 안 하죠. 그러니까 아예 대출 안 해줍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19세 이하 연체율이라 본다 그러면 19세를 딱 지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9세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 이 19세 이하의 연체율이 무려 20%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빌려놓고서 5분의 1은 못 갚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수치로 치솟고 있고 근데 어떻게 이런 연체율이 청년들이 치솟았을까라고 본다면 그 이유를 좀 몇 가지를 뜯어볼 수가 있겠는데 뭐 거시적으로 본다 그러면 역시나 취업자가 이제 감소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청년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취업하기에 좀 곤란한 상황, 사회적 현상이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한 6월 기준으로 봤을 때에 15세에서 29세 취업자 증가율을 봤더니 11%나 감소됐습니다. 이게 8개월째 연속 감소세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사실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요. 정책의 전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최근에 나왔던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보증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라고 있어요. 보증부 청년 전월세 대출. 예, 이게 주택금융공사가 나온 건데 한마디로 어려운 이제 청년 세대들에게 이제 전월세 자금을 이제 빌려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무소득자들도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상환 보니 능력이
쉽지 않은 그쵸. 대상들도 정말 취약계층을 위해서 어. 나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무소득자들도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부메랑처럼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또 뭐냐면 이 상품을 많이 취급했던 곳이 바로 그 인터넷 뱅킹이었어요. 그래요. 하나의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려 연체율이 27%까지 27%. 예, 한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는 그러네요. 이 담보 대출을 거의 많이 취급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빚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시적인 문제로 봐더라도 취업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이 정책에 대한 문제도 좀 있다. 그래서 무분별한 대출을 권장하는 분위기는 청년들에게 이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30대 이하 청년들의 대출 연체율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인데 네. 이게 그러니까 청년층의 빚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 여러 부작용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소비도 위축될 것이고요. 또 금융 불안도 있고 나아가 그럼요. 지금 뭐 저출산 문제가 좀 큰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런 네.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대책 필요한데요. 그렇죠? 대책 필요하죠. 예.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거시적과 미시적으로 좀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역시나 좋은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주는 것이겠죠. 양질의 일자리를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는 말이 쉽지 이게 참 어려운 그러니까요. 예, 문제기도 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 중소기업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거를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정책 자금도 굉장히 중요한데 관리 감독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걸 악용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말 청년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좀 강화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 두 번째 좀 미시적으로 본다 그러면 청년들에게 좀 작은 성공을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공모전 같은 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상금 그러냐면 같은 것도 좀 많이 네, 활성화될 왜냐면 수 있게. 아이들이 공모전에서 입상을 하면 눈빛이 바뀝니다. 그래요. 인생에 대한 뭐 자신감 이런 것들을 찾게 되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는 장병들인데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대할 때 1,000만 원을 모아서 나옵니다. 되게 좋은 정책이거든요. 요즘은 또 월급 많이 받아서 네. 잘 모으면 엄청 모은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네. 병장 월급이 굉장히 100만 원이 그러니까요. 넘어가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제대할 때 1,000만 원을 만들어 주는데 한 청년 같은 경우는 제자 같은 경우에는 제대할 때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그래. 왜냐하면 내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 시드머니를 가지고 뭘할수 어떤 활동을 있다는? 했을까. 아, 그러니까 이게 눈빛이 바뀌면서 정말 이런 어떤 좋은 적금들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더 이제 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좀 나와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청년들에 대한 기업가 정신, 그러니까 창업 정신이겠죠. 그래서 창업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좀 미시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걸 포인트를 뽑을 수 있겠고 이런 것만 좀 활성화된다 그러면 아마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세값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올 하반기 최악의 역전세난 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있었는데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전세값 반등세가 좀 이어지면서 역전세난 이거 우려가 좀 불식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안도감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현 상황 좀 짚어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역전세난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집주인이 이제 세입자에게 돈을 못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는 역시나 이제 전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네. 이 후발 한마디로 이제는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그 전세 가격을 못 맞춰주기 때문에 사실 못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 대출도 받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이번에 이제 전세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 시장에서는 역전세난이 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예. 7월 마지막 주에 전국의 전세 가격이 0.02% 올랐습니다. 이게 2주 연속 이제 오름세를 기록을 한 거고, 근데 요거는 약간 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0.09% 올랐고요. 수도권이 0.07%, 그 다음에 인천은 보합입니다. 0% 정도 됐는데 상승률이. 근데 지방은 0.03%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과 이제 서울 수도권은 확실히 이제 양극화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러고 거죠. 있군요. 그래서 지금의 뭐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뉴스는 사실 서울 수도권, 그 다음에 인기 지역에서는 그런 거지 지방에서는 아직도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이유를 꼽는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제 전세 가격이 다시 한번 2주 사이에 올랐잖아요. 그런 거 본다 그러면 이제는 월세가 그동안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전세 가격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뭐 시장에서 예상하던 대로 월세가 너무 치솟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전세로 눈이 돌리는 수요가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전세 가격의 반등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도 뭐 말 그대로 그 양극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아파트 얘기입니다.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전세 가격이 딱 잘 나와 있거든요. 전세가율도 잘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은 아직도 전세 가격이 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의 많은 그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오피스텔과 이제는 빌라 상태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뛰고 있지만은 빌라 오피스텔은 떨어지고 있다는 이런 어떤 현황들을 정확하게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역전세는 조금씩 완화된다 하더라도 예전에 그 지난 몇 년 동안 전세가 네. 워낙 높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맞추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는데 하반기 전망은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문제를 보면서 왜 맞춰야 되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때 가장 전세 가격이 높았었거든요. 네. 근데 왜 그만큼 다시 전세 가격이 올라야 되는지 이런 좀 의아점이 있습니다. 사실 2년 전 전세 가격은 사실 일반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랬죠. 말 그대로 이제 포모 정말 현상에 방풍이었고요. 맞아요. 예, 포모 현상 때문에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역전세 난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전제 조건은 저는 아예 틀렸다. 왜 전세 가격을 떠받쳐서 매매 가격을 떠받쳐야 되는지, 그리고 역전세 난을 두려워서 전세 가격을 다시 한번 끌어올려야 되는지. 오히려 지금의 전세 가격은 서민 주거 안정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뭐 바닥을 찍고 오르고 있는 추세는 맞긴 맞지만은 과거만큼 올라야 된다라고 보진 않는다. 그리고 예, 그렇게까지 오를지도 않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 지역마다 편차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말 그대로 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오르는 데도 있고 오히려 떨어지는 데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남권 같은 데입니다. 지금 이제는 뭐 분양을 이제 앞두고 있는, 말 그대로 이제 분양을 해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강남권 중심으로 뭐 말 그대로 대표적인 게 레미안 원베일리인데 이게 2,900가구 정도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전세 물량 꼭 꽤나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는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서 뭐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좀 관망을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사실 그 미국도 그렇고 미국 CPI 발표도 그랬었고 한국도 그랬고 최근에 많이 내려왔잖아요. 작년에 네. 비해서.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근원 물가라든가 이런 건 많이 안 내리고 네. 그 에너지 값이 쭉 내리면서 이제 주도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요즘 보니까 오늘 제가 주유소 갔었는데 이 기름값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오랜만에 네네네. 갔었는데 올랐더라고요. 지금 기름값 네.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서부 텍사스유로 말씀드리면 몇 달 전만 해도 60달러, 배럴당 60달러였는데 지금 한 80달러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시 한번 이제는 기름값이 뛰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요. 당분간 기름값은 계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3개월간 통계를 봤더니 도매 가격이 이제는 디젤유입니다. 한 36%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항공기에 들어간 제트 오일도 40% 올랐고, 그랬군요. 휘발유 가격도 19% 상승했거든요. 최근 3개월 동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름값이 뛰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게 왜 뛰냐 이거예요, 기름값이. 그러면 반대로 보면 왜 그동안 떨어졌냐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왜 떨어졌냐? 사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기름값이 치솟았을 때 미국에서 이 정책률을 좀 풀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략 비축률을 사실 이제는 시장에 풀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기름값을 고점을 이제 잠재우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예.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는 사실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럼 금리가 인상되다 보니까 경기가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선 사실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생산 활동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기름이 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석유 가격이 좀 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좀 반대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뭐 사우디아라비아죠. 오펙 아니면 오펙 플러스 러시아 포함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산을 연장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9월 달까지 감산을 연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감산을 하다 보니까 뭐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제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러시아도 여기에 이제는 동참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름값을 이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갈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국내 유가도 영향을 저희가 뭐 아침에 제가 그
주유소 얘기했었는데 국내 유가도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은 게 이달 말에 이제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나게 네. 되면 가격이 더 크게 좀 뛸 거다 전망 나오고 있는데 당분간 오름세는 불가피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앞으로 추이는 좀 어떻게 좀 예상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기름가 아마 민감하시죠. 뭐 화물차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어불하신 분들은 더 힘드시죠. 예, 맞아요. 그래서 기름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도 네네.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외적인 변수는 확실히 기름값이 오르는 추세로 이제 갈 것이고, 앞으로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했었던 것이 바로 이제는 유류세 인하 조치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종료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기름값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겠고, 이게 또 물가에 또 압박을 줄 겁니다,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상황으로 하반기에 갈수록 기름값은 상승한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그 시그널에 맞춰서 이제 뭐 계획을 짜셔야 되는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근원 물가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게 사실 물가의 어떤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물가잖아요. 근데 이게 올해 4.5% 올랐습니다. IMF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에너지 같은 것 지금 떨어지면서 잡혔습니다만 근원 물가가 증가한 요인은 아무래도 뭐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높아서 그런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근원물가 추이를 좀 보셔야 되겠는데 지금 1월부터 7월까지 이제 누적 근원물가인데 근원물가라는 거는 이제는 아까도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폭이 큰 것들이 있어요. 뭐 네. 농수산물이라든지 아니면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한 변수가 제외한 있는, 이제는 제외한. 말 그대로 이제는 그 물가의 기조를 보여주죠. 그렇죠. 아까 보시겠지만 1월부터 7월까지가 이 근원물가 지수 누적을 봤던 한 4.5%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4.5% 상승이 어떻게 이제는 비교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본다 그러면은 이제 외환위기 때가 그 당시에 1월부터 7월까지 98년도였습니다. 6.8% 근원물가가 이제는 기조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 금융위기 때도 있었잖아요. 그때가 이제 4.2%. 그러니까 차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환위기 때보다는 낮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본다 그러면 시계열로 본다 그러면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습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물가 자체가 기조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저 효과였어요. 석유로 제품이 이제 석유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물가가 이제 하방 압력을 받았던 부분, 아마도 떨어졌던 부분이었는데 뭐 석유로 제품, 농산물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 물가는 떨어지지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소폭의 하락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제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왜 근원 물가가 떨어지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외식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외식 물가가 잡히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소비자들분께서 또한 많은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 느끼시는 이유가 내가 뭐 외식 물가 말 그대로 뭐 먹으려고 해도 너무 가격이 높다라는 게 이런 그러니까요. 이유거든요. 맞아요. 외식 물가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한 7에서 8% 사이에 계속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굉장히 높죠. 먹는 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근원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뭐 지양될 것이냐 아니면 낮아질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다.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그래서 한국은행도 굉장히 좀 골치가 아플 것 같은데 하반기 그렇죠. 수위를 어떻게 좀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뭐 외생 변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뭐 식료품값 오르고 네. 그다음에 뭐 말 그대로 사오는 가격이 높은데 뭐 말 그대로 서비스 직종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죠. 물건 가격을 낮출 수가 없거든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물가 압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하는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골치 아파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는 작황 부진하죠. 유가 맞아요. 상승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하는 입장에서는 금리를 결정할 때 조금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한창 때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허리띠 졸라매야 되나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 다시금 또 그런 마음 가져야 되는 아, 건지 네, 맞습니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경제읽기 고영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